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성, 그의 뒤로 검은 복장에 얼굴을 가린 남성이 천천히 다가오는데요.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검은 복장의 남성이 아무런 경고 없이 앞에 서 있던 남성을 선로로 밀어버립니다. 충격적인 이 영상은 지난 12월 31일 뉴욕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른바 서브웨이 푸싱이라 불리는 이 묻지마 범죄는 뉴욕 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문제는 서브웨이 푸싱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지난 2022년 10월에도 브루클린에서 동일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이웃나라인 캐나다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여러분의 영상을 즐겨보는 구독자입니다. 뉴욕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도 어색하고 제 이야기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다른 외국인분들도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보내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레이첼 케네디입니다. 평범한 뉴욕 경찰청 지하철 범죄 전담반 형사예요. 매일 수많은 사건을 다루는 그저 평범한 형사. 그랬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랍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CCTV 영상들을 꺼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뉴욕 지하철 범죄 전담반 형사로 일한 지 벌써 8년째. 매일 아침 저를 반기는 건 차가운 모니터 속 흑백 영상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밀려드는 지하철 푸싱 사건 영상들을 검토하고 있었죠. 모니터 화면 속 희미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 순간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화면 속 사람은 마이크 브라운, 제 파트너였습니다. 6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마이크가 플랫폼 끝에 서 있었어요. 영상 속 시계는 오전 8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영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마이크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순식간이었죠. 마이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후드티 남자의 손이 마이크의 등을 강하게 밀었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 커피잔이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왜 하필 마이크였을까?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가 딱딱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레이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바비큐 파티 하는데 꼭 와.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서 곳곳에 마이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딸 사진, 함께 찍은 팀 사진, 아직도 지우지 못한 화이트보드의 필적까지. 모든 것이 마이크를 기억하게 만들었죠. 저는 컴퓨터 앞으로 돌아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지하철 안전 시스템, 플랫폼 보호벽, 철도 안전장치. 수많은 검색어를 입력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었죠. 그때 우연히 발견한 서울 지하철 시스템 보고서.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 37.1명에서 0.4명으로 감소라는 문구가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스크린도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생소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마이크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았어요. 레이첼, 이거 한번 파봐야 하지 않겠어? 사무실 창 밖으로 뉴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홀로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가슴 한켠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국장실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국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레이첼, 자네가 마이크의 일로 흔들릴 줄 알았는데. 국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끼어들었죠. 이건 마이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책상 위에 놓인 통계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1년간 발생한 지하철 푸싱 사건만 해도 수십 건.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수많은 가족들의 이야기. 더 이상 희생자를 만들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국장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레이첼. 자네를 서울로 보내지. 하지만 한 달이야. 그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알아와야 해. 그 순간 저는 마이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파트너. 이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뉴욕의 마지막 풍경이 작아져 갔죠. 14시간의 비행. 서울로 향하는 동안 마이크와의 추억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장이 준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MTA 특별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잠을 청하려 해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죠.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체계적인 입국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철로 이어지는 완벽한 동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철도에 탑승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투명한 벽이 플랫폼과 선로를 완벽하게 분리하고 있었거든요. 스크린도어라고 불리는 이 안전장치는 보고서로만 보았던 것인데 실제로 보니 그 위용이 더욱 대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크린도어군요. 옆자리에 서울교통공사 김민수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습니다. 2003년 회원역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요. 김민수 팀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이크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하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은 반질반질했고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역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회원역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의 질문에 김민수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부인복 매장을 운영하던 안모 씨가 평소처럼 출근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한 노숙자가 갑자기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뉴욕에서 일어난 마이크의 사고와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후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이었던 윤모 씨는 종로 상가 지하철 경찰대 형사반장이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안전 시스템 구축으로 승화시켰다는 거죠. 당시 윤 반장님은 매일 밤 자료를 수집하셨습니다. 해외 사례도 연구하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아내를 잃은 남편이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경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죠. 김민수 팀장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윤 반장이 걸었던 길이 지금 제가 걸어야 할 길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다면서요? 제 질문에 김민수 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비용 문제였죠. 한 역사당 수십억 원이 드는 공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윤 반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같이 찾아가 설득하고 시위도 하고 결국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내 아내는 돌아오지 않지만 당신의 가족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역사 내부를 둘러보면서 스크린도어의 디테일한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센서의 위치, 문의 재질, 비상 개폐 장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스크린도어 앞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시민들의 적응은 어떠셨나요? 제 질문에 김민수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스크린도어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제는 시민의식의 일부가 된 거죠.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윤 반장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개인의 비극을 사회의 진보로 바꾼 그의 선택이 존경스러웠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뉴욕도 변할 수 있을까? 마이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저도 윤 반장처럼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의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데이터 분석팀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죠.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니까요. 노트북 화면에 비친 제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교통공사 데이터 분석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른 아침부터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박정현 팀장이 고개를 들었죠. 레이첼 씨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두꺼운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모든 사고 데이터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죠. 박정현 팀장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는 마치 절벽처럼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 지점이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된 시점입니다. 박정현 팀장의 레이저 포인터가 그래프의 급격한 변화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연간 사망자 수가 37.1명에서 0.4명으로 줄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말을 끊고 옆자리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사고 전후의 CCTV 영상이었죠. 한 여학생이 휴대폰을 보며 걷다가 선로 쪽으로 발을 헛디뎠습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건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 스크린도어가 없었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이크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만약 그날 뉴욕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있었다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삼키며 다음 자료를 봤습니다. 이건 또 다른 수치입니다. 박정현 팀장이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후 역사 내 미세먼지가 20% 감소했습니다. 열차풍의 영향이 차단되면서 나타난 효과죠. 게다가 냉난방 효율이 30% 향상되어 에너지 비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 전력 비용이 얼마나 절감된 건가요? 제 질문에 박정현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루 6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데이터를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닌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혁신이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겠네요. 물론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박정현 팀장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구해진 생명들, 안심하고 출퇴근하는 시민들. 점심시간이 되자 박정현 팀장이 지하철역 안의 한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맞은편 승강장이 보이는 자리였죠. 여기서 보면 더 실감 나실 겁니다. 식사를 하면서 승강장을 지켜봤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스크린도어가 정확하게 열리고 닫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도, 휠체어를 탄 노인도, 통화하며 걷는 직장인도 모두 안전했습니다. 문득 뉴욕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긴장하는 승객들, 플랫폼 끝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는 사람들. 이제는 그런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스크린도어 관제실도 방문했습니다. 수백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장률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0.01% 미만입니다. 관제실 직원의 대답이 자신감 넘쳤습니다.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죠. 하루 종일 본 데이터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이 모든 걸 비용 문제로 미루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는 걸 컴퓨터에 자료들을 저장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진실을, 이 데이터 뒤에 숨은 이야기들을 뉴욕에 전해야 했습니다. 마이크처럼 더 이상 누구도 잃지 않기 위해서.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 달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공항 철도를 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찾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서류가 가득 찬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와 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MTA 본사로 향하는 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승객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서울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MTA의 고위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존슨 사장을 비롯한 12명의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죠. 한 달간의 서울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첫 화면에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입니다. 서울의 통계 자료를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특히 사망자 수가 37.1명에서 0.4명으로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네요, 레이첼. 로버트 존슨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죠. 우리의 시산으로는 최소 2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죠. 존슨 사장님, 마이크를 기억하시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6개월 전 우리는 뛰어난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브루클린에서 또 한 명의 시민이.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USB를 꺼내 새로운 영상을 틀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죠. 이 영상 속 시민들을 보세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통화하며 걷는 직장인, 휠체어를 탄 노인.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들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이클 톰슨 부사장이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20억 달러면 몇 개 노선에 설치할 수 있죠? 드디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역사에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해온 단계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서울도 점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주요 역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비용은 분산되고 효과는 즉각적일 겁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로버트 존슨 사장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예산 배정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첫 발을 내딛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마이클 톰슨 부사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레이첼,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 발표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모두를 설득해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이크의 책상 위에 있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그의 딸, 아내. 이건 단순한 시설물 설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거리가 반짝였습니다. 서울에서의 한 달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러워. MTA의 안전 혁신을 위한 시범 사업 계획안. 키보드를 두드리며 제목을 적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수정 작업이었죠.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지만 제 의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톰슨 부사장의 조언대로 정치적인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모든 관계자들을 만나며 한 달을 보냈죠.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소, 하루 승객 50만 명이 오가는 타임스 스퀘어역을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왜 타임스 스퀘어입니까? 기자회견장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뉴욕의 심장부이자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공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타임스 스퀘어역의 설계도가 떴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 도어는 가장 혼잡한 NQR 라인 승강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에비뉴, 서튼 플레이스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도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려 합니다.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노후화된 역사 구조와 불규칙한 열차 길이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기술적 과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엔지니어들과 협력하여 뉴욕의 실정에 맞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가변형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다양한 열차 길이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마이크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아내 세라가 일어나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변화가 시작되는군요. 더 이상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뉴욕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욕타임스의 제니퍼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현실적인 접근이네요. 타임스 스퀘어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제 이야기가 크게 실렸습니다. MTA, 타임스 스퀘어역 스크린도어 시범사업 착수 소셜미디어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죠. 특히 서울의 성공 사례와 뉴욕만의 기술적 해결 방안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하나둘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노베이션 펄 세이프티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트렌드가 됐고 온라인 청원에는 수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을 때 MTA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범사업 승인이 났다는 소식이었죠. 축하합니다, 레이첼. 타임스 스퀘어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톰슨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설계팀과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기술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뉴욕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찾아갔죠. 타임스 스퀘어역 승강장에 서서 곧 설치될 스크린도어의 위치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을 나서는데 세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레이첼 고마워요. 비록 늦었지만 변화가 시작되는군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타임스 스퀘어역 플랫폼의 노란 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이 자리에 투명한 벽이 세워질 거예요. 뉴욕의 중심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시작은 없을 것입니다. 타임스 스퀘어역 관제실의 모니터에는 D-1이라는 숫자가 반짝였습니다. 내일이면 뉴욕 최초의 스크린도어가 가동을 시작합니다. 밤늦도록 마지막 점검이 이어졌죠.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레이첼 센서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기술팀장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명한 벽면 위로 테스트 신호가 초록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서울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새벽녘까지 이어진 최종 점검을 마치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는 이미 타임스 스퀘어역 앞이 사람들로 가득 찼더군요.
개통식 시작 전부터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 위에 올랐을 때 객석에서 세라와 에밀리가 보였습니다. 마이크의 가족이죠. 서울에서 자문을 해주었던 박정현 팀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머니 속 마이크의 배지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크로폰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시설물 개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날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말을 이어갔죠. 서울이 보여준 것처럼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의 새로운 희망을 시작합니다.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첫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부드럽게 열리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에밀리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레이첼 이모, 우리가 해냈어요. 세라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난 늦은 밤, 텅 빈 타임스 스퀘어역 승강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스크린 도어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죠. 주머니 속 마이크의 배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반짝이는 배지 위로 형광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마이크, 우리가 해냈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찾아온 답이에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것과 같은 승강장에는 이제 이런 벽이 생겼죠.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잃지 않을 거예요. 멀리서 마지막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해답을 찾기 위해 멀리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서울은 제게 단순한 도시가 아닌 가능성 그 자체였다는 것을. 용기를 내준 레이첼 케네디의 사연이었는데요. 동료를 잃은 슬픔을 딛고 변화를 위해 서울까지 날아간 한 여성 형사의 사연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네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레이첼이 발견한 것처럼 때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찾던 답을 발견하게 되나 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의 도시들이 서울의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작은 혁신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니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가치,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은 언제나 특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되세요.